근데 이 기존 상가를 투자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경매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임대 수익률도 괜찮게 보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 수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션원TV 윤동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월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부동산인데요. 그런 부동산들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이 투자하시는 목적을 정하시고 물건을 찾으셔야 된다. 보통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 수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더라. 여러분들이 이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가, 그 내용을 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이든 임대 수익도 괜찮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처분 수익도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할 것인가, 임대 수익을 보고자 투자할 것인가, 그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강남에 있는 빌딩들. 그런 강남에 있는 빌딩들이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왜 우리가 맨날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맨날 직역도로 보는 기사가 뭡니까? 뭐 연예인이 강남에 있는 건물 샀는데 2년 만에 뭐 50억을 벌었네, 뭐 70억을 벌었네. 지겹죠? 맨날 그런 기사들 많이 본다. 근데 막상 그런 강남에 있는 빌딩들 임대 수익률도 좋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그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 수익률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오냐면은 보통 2%에서 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왜 투자를 하는 거냐? 바로 나중에 팔았을 때 그 처분 수익,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게 대표적인 그런 부동산들이죠.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인지 먼저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4경 108425번 사건입니다. 소재지 어디로 들어가는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첨단동. 너무 좋은지요? 물건 종별을 보니까 뭐가 겸해물건 나왔었냐면은 근린시설이 겸해물건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린시설이라고 하는 건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 걸 근린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물건이다. 토지 면적을 보니까 토지 면적은 약 51평, 건물 면적은 162평 정도 되는 물건이었는데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와 있었는가? 52억 정도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낙찰이 얼마에 됐습니까? 자그마치 102억에 낙찰이 된 물건이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196%의 낙찰이 된 물건이다. 사실 이 물건은 낙찰된 낙찰 금액이 놀라운 게 아니라 입찰자 숫자를 한번 봐볼까요? 몇 명이 입찰에 들어왔냐면은 120명이 들어와서 입찰 경쟁을 펼쳤던 물건이다. 50억이 넘는 건물인데 120명이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요, 살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물건이 없는 데가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 건물은 감정가가 좀 잘못 나왔어요. 시세가 한 1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감정가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들어갔던 물건이긴 합니다. 근데 저 금액에 낙찰받은 이유는 나중에 시세 차익, 강남은 어차피 또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는 그런 부동산이라는 거죠. 반대로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자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지방대학교 앞에 가보시면 원룸촌들이 있잖아요. 이제 원룸 건물들 같은 거. 그런 원룸 건물들이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요즘에도 막 10% 이상 나오는 원룸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룸 건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가격하고 예전 가격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겁니다. 차라리 근데 임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투자하려고 하실 때는 그런 데다 투자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요, 오히려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도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분에 대한 가치는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물건을 찾으셔야지 원하시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목적을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는 투자하는 방식을 정하셔야 돼요. 상가를 투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지적 개발하는 방식. 두 번째는 분양 상가를 하나 분양받는 방식. 세 번째로는 기존 상가를 매입하는 방식이 있다더라. 일단 저 세 가지 방식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방식은 바로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지적 개발하는 방식. 말 그대로 땅을 사서 그 위에다 상가 건물을 지어서
또 이제 분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가장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건 첫 번째 방식이 맞다. 저게 실제 사업이 성공해서 분양만 완판되잖아요. 몇 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억에서 수백억을 벌 수가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 지적 개발하는 방식이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지적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저 지적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10번 성공하잖아요. 10번 성공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은 원점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이 지적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매를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분양상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면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대박났다라는 사람들은 참 많이 봤어요. 분양받은 금액이 뭐 2배 올랐네, 3배 올랐네,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봤는데,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대박났다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없죠. 보통은 망했다라는 사람들 많이 봐요. 상가 분양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는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 상가 분양가 자체가 너무나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분양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그 분양 가격의 적정성을 고려를 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이제 신도시 같은 데들 아파트 같은 거 분양받은 사람들 돈 많이 벌었는데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일단 분양가 너무 비싸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신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좀 더 입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상가들이 공실없이 안전한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입주하고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게 보통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도시 한번 놀러 가 보시면요, 아파트는 다 입주 들어와 있어요. 근데 1층 상가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전에 개발했던 위례 신도시 지금 가봐도 1층 상가 공실인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는 그 공실이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받을 때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분양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신도시 상가들 분양받았던 분들, 그 상가 분양받을 때 다 현금 주고 분양받았겠습니까? 다 대출로 해갖고 투자했겠죠? 근데 임대가 안 나가. 그럼 이자도 내가 내야 되고 세금도 내가 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고, 나중에 버티다 못해서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그 분양 가격의 적정성을 생각을 해보고 분양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상가 분양가가 워낙 비싸다는 거 알고 그 분양가로 받아쓰는 재미없다는 거 다 알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게 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 각티슈 같은 걸 들이밀면서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서 얘기만 들으면 이거 줄 테니까 잠깐 들어와 보래. 근데 또 마침 집에 각티슈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해관계 맞는 거죠. 안에 들어갔어요. 난 분명히 저 휴지만 갖고 집에 갈 거고 상가에 절대 안 살 거야.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더라? 계약서가 들려져 있다더라. 그만큼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을 엄청 현란하게 잘하거든요. 그런 거에 현혹돼서 여러분들 상가를 분양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요즘엔 그래도 좀 발전했던데요. 옛날에는 각지슈 줬는데 요즘엔 그 와인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 샤넬백을 주는 데도 있답니다. 그 샤넬백이 갖고 싶어서 상가 분양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 상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기존 상가는 아무래도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존 상가를 투자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 해도 경매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경매로 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임대 수익률도 괜찮게 보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처분 수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매 투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상가는 확실히 경매로 사는 게 메리트가 크더라고요. 상가를 경매로 샀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뭐냐면은 권리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없이 그 상가를 사서 그 상가를 살려서 팔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상가 쪽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는 방법까지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정하셔야 되는 건 상권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상권에다 상가를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볼 것인가. 그 첫 번째 상권이 무슨 상권이 있냐면은 역세권 상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상권이 역세권 상권으로 들어간다. 좋아요, 안 좋아요? 1순위죠.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상권이 역세권 상권이잖아요. 이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은 그 역에서 반경 500m 이내로 들어가는 상권을 역세권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을 이용하는 고정적인 유동인구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데가 역세권 상권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역세권 상권에다가 부동산 하나 투자하실 때도 한 가지 좀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역세권 상권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여기 개통되기로 예정돼 있는 상권이잖아요. 그런 데는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일까요? 안 좋은 상권일까요? 지금까지는 여기 없었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 개통한다는 거지? 좀 있으면 역세권 상권을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사전에 미리 투자하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상권이 더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상권이 쇠퇴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여기 생기면 상권이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최근의 사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들 그 지하철 노선 중에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 신분당선은 처음에는 강남역에서 광교에 있는 광교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이었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면은 실제로 광교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40분이면 갈 수가 있다. 광교신도시가 강남하고 출퇴근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광교신도시 가격이 뜬 거예요. 실제로 광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최고치를 찍었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은 광교신도시에 가면은 가장 대장주 아파트가 그 호수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그 아파트가 마지막 실거래가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은 한 40평 정도 되는 게 28억에 거래가 됐어요. 와,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상가는 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처음에 강남역에서 광교신도시까지 신분당선 지하철을 개발한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는 어디 지역의 상가 가격이 떴을까요? 광교가 떴어요. 그동안은 지하철역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역세권 상권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교신도시는 상가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이 신분당선이 딱 개통되고 나니까 어디가 상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강남역에 있는 상가가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강남 사람들이 그 신분당선 타고 광교신도시를 내려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남 사람들이 야, 저기 신분당선이라는 게 개통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타고 가면은 저기 수원에 있는 광교신도시까지 40분이면 내려갈 수 있다더라. 우리 내려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올라오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반대로 광교신도시 사람들은 이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많이 갔을까요? 많이 안 갔을까요? 많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통되고 나서는 그 기대 효과가 반대로 쏠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이 새롭게 여기 개통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상권이 더 좋아질 것인가, 쇠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투자해야지 무조건 역세권 상권이라고 투자하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광교신도시는 예전에 신분당선 개통되기 전에가 장사가 더 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상권 이용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신분당선 개통되고 나니까 약속을 어디로 잡는 겁니까? 강남역으로 잡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걸 반드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단지 내 상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내 상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시기가 좋은 상가일까요? 안 좋은 상가일까요? 사실 이거는 약간 성향에 따라서 갈라져요. 나는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오히려 중심 상권보다 공실이 잘 안 나거든요. 배우 세대 때문에 탄탄한 임차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다. 근데 난 이거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팔아야 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료에서 보셨을 때 디귿번. 아파트 단지 규모를 파악하고 세대수가 적어도 얼마 이상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좋다? 15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가 투자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의 단지 내 상가를 가보시면은 장사가 되게 잘 됩니다. 빠글빠글하게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그 단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투자하실 때 두 가지에 대한 방법으로 갈려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가 오래됐어요. 3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할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어요. 자, 그런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21타경 70536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호원가든 2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 상가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이었는데요. 물건 중별을 보니까 근린상가, 대지권은 3.58평, 건물 실평수는 4.74평밖에 안 됩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다 규모가 작아요. 5평이 안 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가가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1억 2,2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결국엔 취하로 종결이 난 사건이었죠. 과연 해당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먼저 사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죠. 그 상가 건물의 1층 상가가 경매물건 나왔다. 자, 어떤 상가가 경매물건 나온 거냐면은 사진에서 보셨을 때 저 연자 방아라고 하는 방앗간이 보이십니까? 저 방앗간이 경매물건 나온 거예요. 그 앞쪽으로는 대로변이고요. 저 연자방아 쪽은 이제 아파트를 갖다 출입하는 정문 쪽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선에 있는 상가다 보니 임대는 잘 나가겠죠. 근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방앗간이 들어와 있는 거는 좀 흔치 않죠. 그렇죠? 방앗간이 들어와 있는 참 재밌는 물건이었는데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때 당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 연자 방아 같은 경우는 보증금 500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이 최초의 건전 가격 1억 2,200만 원에 나왔으니까 한 번 정도 유찰되면은 500에 50만 원이다.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수업 같은 거 할 때 학생분들한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하나씩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때도 이제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물건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소액으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이니 현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학생분 중 한 분이 딱 자기가 생각하는 타입하고 물건이 맞아서 이제 현장을 가본 거죠. 정말 그 럭키한 상황인 게 바로 뭐냐? 이 물건이 부동산에 급매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었냐면은 8,500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매 시작하는 가격이 1억 2,200이었는데 급매로 8,500만 원에 나와 있었다. 그 물건을 그분이 가서 보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취하가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8,500만 원에 그 상가를 샀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받을 수가 있다. 임대 수익률 괜찮죠? 투자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경매 물건 나와 있는 물건들 무조건 경매 입찰보증에 가셔갖고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야 된다. 이거는 고정관념입니다. 만약에 그 물건이 괜찮다라고 하면 현장 가서 매매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 상가, 아까 전에 그 연자방아 나가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상가에 많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아이스크림 할인 백화점 그게 들어와서 월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소액으로 투자하기엔 굉장히 좋은 상가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다. 자, 그 상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 다음 물건은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그 공매 관리 번호가 202-0704-3-001번. 소재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산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평촌신도시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 평촌신도시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 비산동입니다. 그 비산동의 미룡아파트 상가동, 거기에 1층 102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이죠.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건이었다. 자, 근데 토지 면적을 보니까 토지는 3.5평, 건물 실평수를 보니 건물 실평수는 6.15평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최초의 감정가격 1억 7천만 원에 나왔던 사건이죠. 자, 과연 어떠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나왔던 사건인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시면 저기 디자인을 그리자라고 되어 있는 저 사무실 눈에 보이시나요? 저 상가가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나왔던 물건인데 이 사건은 방금 전 사례랑 좀 유형이 다릅니다. 어떻게 유형이 다르냐면은 해당 아파트 단지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몇 년도에 지은 아파트일까요? 복도형 아파트로 보이는데 궁금해서 건물 등기부 등본 한번 봐봤더니 사용 승인일자가 여기 딱 나와 있죠. 몇 년도 아파트입니까? 오유, 1979년도 아파트네. 1979년도 아파트면 지금 지어진 지가 거의 45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다 보니 지금 뭐를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던 아파트였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단지 내 상가는 맞지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단지 내 상가 낙찰받게 되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은 바로 뭐냐면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여러분들 투자하면은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상가를 갖다 수용당했기 때문에 상가 딱지를 받습니다. 나중에 그 아파트 단지에 새로 지어지게 됐을 때 그 1층 상가의 상가 딱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갖고 있는 상가의 규모가 크면은 아파트 딱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아파트 단지의 상가 규모가 좀 큰 걸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조합원 감정평가라는 걸 받게 되잖아요. 그 조합원 감정평가 받은 그 감정 가격이
그 아파트를 갖다 지었을 때 최소 평수 분양 가격 있죠. 가장 낮은 분양 가격. 그 분양 가격보다 조합원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딱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건 이제 재건축 아파트 조합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좀 규모 큰 거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딱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남에 가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있잖아요. 은마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가격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엄청 비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데 그걸 많이 사요. 근데 임대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를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 물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건이었나? 일단 이 사건은 그때 당시 사업시행 인가 단계였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 계획으로 넘어가고 이제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전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사업 속도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때 이 물건을 갖다가 조합사무실 가서 문의를 한 거죠. 문의를 해갖고 이게 아파트 딱지가 나오는 건가 상가 딱지가 나오는 건가를 이제 문의를 했더니 일단 해당 물건은 아파트 딱지 받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죠. 감정가도 낮게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아파트 딱지 받기는 좀 쉽지가 않았다. 이건 이제 상가 딱지를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조합사무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해당 상가는 1대1로 받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받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6.15평짜리 헌상가를 반납하면은 6.15평짜리 새 상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바로 뭐냐. 추가 분담금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즉 헌상가 반납하면 새 상가를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약간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놀이 많이 했었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헌상가 반납하면 새 상가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요. 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